모스크바는 안전하지 않다는 그런 상징의 파괴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죠. 러시아 국민들이나 엘리트 집단의 심리적 안정망을 이제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정상 외교 일정을 또 교란하려고 했죠. 그것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굴욕시키기인데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공격 수단을 과시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좀 허접한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심리 기반을 공격하는 방식은 맞는데 군사력이 약해도 뭐 창의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긴 하죠. 저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테러리즘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서방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날이 러시아의 최대 기념일이에요. 전부 2,700명 그때 당시에 거의 4명 중에 1명꼴 죽은 거거든요. 상징을 공격하면 정작 러시아 국민들을 단결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고 오히려 젤렌스키가 제가 매를 번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 공항 4곳을 동시에 마비시켰죠. 도심 피해는 없었지만 의도적으로 모스크바도 공격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작전처럼 보이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예, 사실은 이 문제를 제가 제 블로그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제 미국 유럽 사령부의 육군 사령관, 그러니까 유럽 사령부 사령관은 포스트하고 그 밑에 육해 공군 사령관이 있다 치면 이제 그 육군 사령관 3스타 출신인데 그분이 이제 한번 전성기를 행사할 때 거기에다가 때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분 그 인터뷰 영상을 깔고 이제 한번 구독자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에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2부에서 말씀드린 전체 주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시각을 조금 시야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을 하신 대로 모스크바는 안전하지 않다는 어떤 그런 상징의 파괴적인 그런 현상이 되겠죠. 만약에 드론을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다지만 특히 이제 전성기 행사 때 공격하겠다고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취소를 했지만은 그런데 사실은 전쟁 3년 동안 모스크바 자체는 안정권이었죠. 거기 모스크바엔 또 방공망이 발달돼 가지고 잘 막고 있습니다. 물론 방공망이랑 항상 뚫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략 거의 대부분 막아낸다는 거죠. 한두 개는 뚫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조차도 예가 아닌 것을 이제 젤렌스키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전 세계에 알리게 됐고 실제로 근처에 몇 군데 이제 또 어떤 저런 이제 아파트 같은 데 떨어지기도 하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그 러시아 국민들이나 엘리트 집단의 심리적 안정망을 이제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피해보다 이제 국가 통제 이미지를 잘 관리하고 있는 거를 이제 균열시키는 그런 노림수다. 예를 들어서 워싱턴에 뚫리는 거랑 평양에 뚫리는 거랑 이렇게 평양에 뚫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 같은 그런 상징의 파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 주제 전체가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정상 외교 일정을 또 교란하려고 했죠. 그것은 이제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굴욕시키기인데 이것도 드론 공격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 공항 4곳이 마비가 되고 항공편이 회항되고 착륙 지연 이런 것들이 특히 태풍 같은 거 이런 거 일어났을 때처럼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위급 외교단이 동선이 혼선을 빚고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그렇고 말리 아프리카 사절단도 그랬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외교적 위신에 상처를 내고 국제회담 장소조차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그런 치밀한 타이밍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공격 수단을 과시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게 좀 허접한 수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누구나 여기서 똥을 누를 수 있는데 말씀 내가 누느냐 안 누느냐에 따라서 내가 위대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거지. 저는 굳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대단한 능력 가지고 남이 없는 능력 가지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차마 못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는 그걸 자체를 무슨 능력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어째 보면은 뭐 러시아 방공망도 피하고 뭐 저비용 고효율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비용 고효율이라 하지만은 성공 못하고 실패만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할 때 행동이나 발언이나 이것 이 자기의 신뢰도를 깎아먹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느냐 그런 의심도 있고 한편으로 우리는 장거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메시지를 던져주면은 적국인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하게 되고 그렇다면은 뭔가 행동을 바꿀 수 있게 되고 이렇다면 그게 이제 인지전이라 그래요. 우리가 군에서 전쟁을 다룰 때 카그니티브 워페어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 어쨌든 심리전 비슷한데 이제 그 생각하는 구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 억지 이론도 사실 인지전입니다.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을 쏘면 어떤 대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한미가 어떻게 제한하는 것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못 쏘겠다 그러면 그것도 억지도 인지가 되거든요. 인지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세계 속에서 이제 다루는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이론도 분명히 있고 전쟁의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전쟁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다 해서 이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심리 기반을 공격하는 방식은 맞는데 이제 이렇다면 이제 뭐 군사력 약해도 뭐 창의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긴 하죠. 전쟁이긴 한데 문제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선 후방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하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뭐 러시아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킨다 하지만은 방공 전력이란 자체가 모든 걸 철통 있게 막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 자산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고 막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걸 막는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예를 들어서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는 이제 없던 위협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 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지. 북한이 전쟁 때 무인기로 막 들어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두 개 세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평소에 이런 걸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전시에 이런 게 일어나는 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효과보다 부작용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평가하기가 좀 이르긴 한데 저는 부작용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단 이게 일종의 테러리즘 비슷한 거거든요. 전시이기 때문에 표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 군사적 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쟁의 어떤 규칙에는 맞는 거라 할 수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그 지원을 받고 서방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서방이 지원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그냥 독립적인 나라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인 상황에 국제적으로 완전히 몰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지원이고 뭐고 다 끊기는 그런 상황이죠. 국제적인 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열 때 북한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방해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 폭발물 사건도 뭐 우리 어디죠? 두바이에서는 칼기 폭발 사건도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거를 방해한 북한이 사실상 그 뒤로 몰락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인식이라는 게 한번 찍히면은 굉장히 나빠져요. 북한이 뭐 나쁜 것도 많이 했지만 이게 누적돼 가지고 나중에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불량 국가로
이제 찍혔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서방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궁지에 몰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도심 공항을 흔들고 동시에 군수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은 기존 폭격과는 전혀 다른 전개였는데요. 이런 공격 방식, 러시아 입장에선 어떤 대응 부담이 생겼을까요? 예, 실제로 이제 이걸 가지고 군수 산업 이런 거를 이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약간 천재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막 이야기해 놓고 실제로는 만약에 군수 산업 뭐 군수 시설을 공격했다. 그러면 이제 그건 좀 천재적이죠. 천재적이라 할 수 있지만은 뭐 그 드론 공격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굳이 연막 작전을 썼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통상 하는 공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드론 공격한 것만 봐서 그렇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때린 걸 보면은 이 드론 공격은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때리거든요. 러시아가 최근에는 한 22배 정도 많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격 자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크라이나도 뭐 하도 전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뉴스에 띄우고 하니까 이제 이게 좀 우리한테 확대경이 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관심이. 그런데 실제로는 러시아는 그 이미 이제 우리 차단이라 그래요. 차단.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멀리 있는 화력으로 이제 앞에 싸우는 우리 우군을 지원해 주는 걸 제일 가까이 하는 걸 근접 지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근접 항공 지원이 대표적인데 캐스라에서 가까이 싸우는 우리 편한테 유리하도록 적을 때려주는 거고요. 이제 전장에 들어오는 적군이 이렇게 후속에서 우리가 이제대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 예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것을 전장 차단이라고 합니다. 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당장 주먹이 날라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후방에서 이 그 전장 앞으로 오는 이제 쪽으로 오는 그것을 이제 차단이라 그래요. 인터딕션. 그러니까 인터딕션, 배틀필드 인터딕션, 캐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 배틀필드 인터딕션을 원체 많이 해요. 원체 많이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오기 전에 거의 다 죽고 나중에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때리는데 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지금 산업시설을 때린 거니까 일종의 이제 전략 폭격이거든요. 정신 깊게 이제 물건조차도 늘 못하게 하는 건데 과연 이게 그 정도로 우선순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하려면은 그 전방에 싸우는 적을 먼저 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은 그쪽으로는 계속 하자마자 막아내니까 아예 멀리 때리는 건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특히 두 군데 산업시설을 때렸죠. 스플라브하고 바잘트를 때렸는데 이거는 일단은 그 당장 러시아에 차질을 주죠. 차질을 주는데 이 생산해가지고 바로 거기서 가는 게 아니고 비축을 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비축 여유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효과 나타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밖에 못해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까이 때리는 것은 러시아가 막아내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이렇게 할 때가 아니고 가까이 오는 애들을 막아야 되거든요. 계속 이제 우선순위가 낮은 데를 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어째 보면은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스크바를 치는 척하면서 여기를 쳤다면 기만전에다가 공격을 분산하고 정밀 타격을 하고 하니까 그 자체는 효과적이지만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 입장에서 우리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급한 데를 안 때리고 엉뚱한 데를 계속 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장은 난 모르겠고 그냥 나는 한두 개 때릴래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그냥 그 전과 이런 거 보고할 때 뭔가 때렸다 성공해야 되니까 때린 게 쉬운 것만 때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전선이 급하거든요. 막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번 사건은 러시아가 수도 모스크바에서도 퍼레이드를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걸 보여준 셈인데요. 푸틴 입장에선 군사력보다 통제력의 상징이 흔들린 게 더 큰 타격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하고는 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논리는 대략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리의 근거라는 게
수도는 안전하다는 내러티브를 무너뜨리고 푸틴 체제가 굉장히 통제력을 연출하는 그런 체제인데 이것도 좀 거물하게 하고 우리가 뭐 김정은이 뭘 행사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랑 생각하면 굉장히 비슷하지. 거기는 완전히 그냥 초상 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래서 전승기념일이 막 무력화됐다 이러면 이제 과거 정통성까지 흔들리는 뭐 되게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러시아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상징을 통제하는 것이 러시아 국민들을 좀 단결하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복절 행사에 일본 어디에 뭐 일본의 어디 야쿠자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행사식장을 방해한다 이런 일이 있었다 치면은 방해하는 게 얼마나 우리 국민 사기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우리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왜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국민들이 뭐 아무 생각 없이 중립적으로 살고 있는데 행사하는데 방해하거나 이게 아니고 이 2,7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이 러시아의 최대 기념일이에요. 왜 그런가? 이 전부 2,700만 명 그때 당시에 거의 4명 중에 1명 꼴 죽은 거거든. 그때 인구에.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할머니 네 사람 중에 1명 죽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 형으로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전쟁을 함으로써 러시아는 어쨌든 국가가 다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된 나라가 되어버린 게 기억이 다 죽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공격을 하거나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러시아 사람들의 지금 아이덴티티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작용이 더 많죠. 저는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날 가서 의미 없는데 공격을 하면 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도 종교나 인종이 다 다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하면은 뭐 안 그래도 그 서로 싫어하는 사람끼리 싸울 계기도 되고 이럴 건데 국민이 하나가 되는 날에 거기에 뭐 우리 3.1절 날 뭘 한다든지 이거 비슷한 것처럼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징을 공격하면 정작 러시아 국민들을 단결하게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고 그리고 푸틴 체제의 통제력 연출이라는 것은 이 공격하고 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인기가 있는데 러시아에서 왜 인기가 있는지 아는 사람 잘 없어요. 푸틴이 인기가 있는 것은 푸틴이 뭐 민주주의를 하고 뭐 이래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좀 일소했어요. 그렇다고 러시아가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라는 게 아니고 그전보다 훨씬 잘 사는 깨끗한 나라가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90년대 푸틴 집권하기 전에 예천 시대는 전부 다 거지가 돼가지고 막 우리 이런 데도 막 온 나라에 온 세계 러시아 사람들 다 도망가고 뭐 몸 팔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계 됐다가 불과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고소득국가 됐어요.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셔널 프라이드가 올라간 겁니다. 이게 어쨌든 먹고 살기만 해줘도 좋은 걸로 된 데다가 이제 자기네들 업신여기는 서방이 계속 힘들 거 하니까 이제 올라간 거고 지도자의 지도력은 그가 보여준 성과에 의해서 달성되는 거지 연출하고 무관한 거야. 연출은 자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단 뭐 25년간의 성과를 통해서 지금 80%가 넘는 지지를 얻었는데 이걸 뭐 이런 걸로 해서 할 수가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가장 온건파예요. 가장 친서방이고 그래서 이 강한 통제력은 푸틴이 연출하는 게 아니고 강경파에서 연출하는 거예요. 나라가 메가지가 있어야지 막 여기저기서 아무데나 가서 악수하고 얼굴 내밀고 이런 것보다 좀 권위 있게 해라. 이런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푸틴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서방하고도 어떤 서방하고 완전히 담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민스크 민석이 협정할 때도 계속 기다리고 서방한테 가서 제재를 풀으라 그러고 뭐 이런 설득 작업을 한 거지 실제로 뭐 강경하게 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푸틴이 어떤 이제 상징을 관리하고 통제력을 연출한다 이런 생각은 약간 표면적인 생각이고 실제로는 전성절 무력화가 된다는 생각은 약간 잘 모르는 생각이다. 그래서 행사 한두 번으로 지금 2,700만 명이 사망한 그 사건을 바꿀 수가 없고요.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다 자기 할아버지 때 일어났던 일 후손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날이 그 행사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젤렌스키가 지금 그런 행동 자체가 매를 번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가 아니고 질서가 핵심 타격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